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네네. 자, 임 변호사님 오늘 뭐 준비한 주제는 뭡니까? 예, 뭐 어떤 소장님께서도 오늘 이제 오늘 기존 월요일 날 방송을 말씀하셨고 뭐 그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 최근에 이제 문가리의 이제 지지율이 이제 드디어 이제 콘크리트를 향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서 뭐 윤석열 총장 사태니 뭐니 이제 뭐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분석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거는 필연적으로 부동산 최초의 지금 하락이 본거가 된 거는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거 외에는 뭐 호남 지역이라던가 이런 제 지역에서 특히 뭐 40대에서도 지금 이 지지율 하락은 그거 외에는 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그러니까 2020년 대한민국 물론 뭐 세계에도 하당되는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인구 재생산이 지금 불능하다. 뭐 진보고 보수고 좌고를 떠나서 이제 한 해 출생 인구가 대한민국 30만 명이 지금 채 못 되고 있는 게 지금 뭐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은 결국 뭐 누가 집권을 하든 누가 어떤 이념으로 통치를 하든지 간에 결국 대한민국의 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정말 중차대한 유일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을 이끌어낸 것은 주택과 교육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과 교육의 문제가 지금 현재 문 정권의 초반에는 지지, 그렇습니다. 총선까지는 집값 올란 게 한국의 중산층 특히 뭐 한 40대, 네, 50대까지를 문 쪽으로 이렇게 오히려 표가 들어가게 하는 네. 원인이었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끝이 났다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한테 재밌는 전화를 받았어요. 정권과 이제 관계가 있는 그나마 좀 양심적인 이제 은퇴한 원로 정치인 한 두세 명이 대기업 오너들한테 이제 밥을 먹자. 특정 기업만 빼고. 그래서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이제 말미에 자기도 후보로 이제 누가 어떻게 했느냐. 근데 이제 뭐 얼굴 좀 뺀질이한 옛날에 이제 보수에 있다가 발뺀 사람을 언급을 하고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한 부분은 이제 정권 어디선가 문식의 재생산, 정권 재창출은 좀 어렵다고 보고 이제 다양한 공작이 전개되고 있구나. 이제 중도 내지 뭐 마치 보수처럼 보이는 사람을 자기들이 중간에 놓고 이 허접한 똥당 이거는 좀만 흔들어 버리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불임정당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재창출하는데 그 서포트를 이 문가리 패거리들이 원격 조종하고 그럼 이렇게 탄생된 정권은 결국은 문 정권에 대해서는 뭐 자기를 도와준 제가 안철수에 대해서 옛날에 이명박 정권에 대해 지속적인 의심을 제기했던 것과 지금 비슷한 일을 지금 문가리 정권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본인 보고 제가 지난번에 본인이 원통 원치 않던 검찰 개혁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공수처가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를 좀 해라. 그렇습니다. 그건 없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 사람이 사심이 없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지지하거나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꾸 애매하게 검찰 개혁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문의 기본적인 이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종의 아류 중에 하나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윤도 따지고 보면 문하고 죽이니 산이 저러고 있지만 추미애 뭐 대리전을 통해 저것도 지금 아리까리하고 양정철이 옆에 놀고 뭐 주진우까지 뭐 큰행님으로 모시는 모양인데 그 또 방금 이야기한 그런 사례도 그렇고 또 홍석현이나 저런 사람들이 여시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행태도 아리까리하고 또 요 근래 보면 조선일보가
오늘은 보면 또 뭐 친민주주의 뭐 노선에 다 모여라 이러고 얼마 전에는 또 반문연대로 다 모여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개헌을 또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도 앞뒤가 안 맞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정의당 김종철 이제 예. 그 대표가 이제 그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뭐 저는 친한 사이는 아닌데 이제 김종철 이제 지금 대표하고는 예전에 이제 학교를 같은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학번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경제학과 출신이고 하니까 오면 가면 얼굴도 좀 봤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안식은 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아는 김종철 씨는 그 어떤 좌파적 이념에 아마 그 충실하기로는 이제 둘째가 나오면 서러워하는 사람일 텐데 최복식 선임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고 또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최복식 기자가 물어보는 내용이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워딩은 뭐 아니지만 뉘앙스가 결국 대통령 중심지 하에서 이제 그 좌파 정당인 정의당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김종철 대표가 뭐 그걸 수긍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런 문제를 내가 같이 인식은 공유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들도 좀 심상치가 않고 뭐 이제 소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없는 비난 중에 하나가 뭐 위장 보수다, 가짜 보수다, 무슨 뭐 위장한 좌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2020년 그게 뭐 최소한 2018년 19년까지는 뭐 작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사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2020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최근에 굉장히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에 주목받고 있는 진중권 씨가 제가 채널A 그 방송에 이제 나와가지고 단독 인터뷰하고 좀 솔직히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거기 내용이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산업화의 시대는 지나가고 민주화 시대도 끝났다. 다음을 책임질 이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이제 진보를 자기가 재건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본인이 했고 나경원 씨도 최근 이제 그 뭐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파 정당 보수 정당이 중도 유인 정책이나 포퓰리즘을 채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파 정당이면 이를 좌파식이 아닌 우파식으로 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용을 한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작년, 재작년 그 다음에 뭐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이제까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정치 진영과 이념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던가 그 지형이 이게 지금 진짜 지금 변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로 우리가 새삼 느끼고 이런 국면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무슨 위장 보수냐 가짜 이런 얘기가 이제는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경원이 그러니까요. 좌파들 중에 반문은 지금 중간으로 다 쫓겨나 있고 그렇습니다. 뭐 금태섭이나 진중근이나 뭐 김종철도 그런 유라고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보수에서는 보면 교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구 부분 강경 우파 부분이 다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뿔뿔이 4분 5열 됐어요. 정가운 목사 집어넣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수가 뭔 지랄을 해도 이제는 과거에 박근혜의 뭐 지침이나 뭐 또 강경 보수의 지침 이런 부분에 어긋난다고 지금 기성 보수 정당을 비판할 역량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죠. 이 보수 내부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붙어 먹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혼 집정부제나 이런 걸로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붙어 먹느냐 안 먹는 그거는 이제 관심이 저희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택과 교육 문제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겠다고 생각이 들고 거듭 좀 말씀드리지만 현재 지금 주택 문제의 그러니까 근본적인 또 원인 근본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냐면 결국엔 전세제도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문가리의 잘못이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최근 전세 보증금이 급등하게 되고 거기에 문가리가 들어와서 이제 주택 가격을 올리니까 또 그게 더 오르게 되고 그런 와중에 저금리 현상 속에서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반전세 월세로 이제 임대차를 전환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중산층을 지탱해왔던 이제 전세제도는 이제 사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가리는 이제 전세를 소멸하면서 임대주택을 지금 촉진하고 있는데, 최근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여러 받았지만, 결국 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국가가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2018년도만 하더라도 그 이제 임대주택 이제 3.3 평방미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말하는 평당 약 13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결국은 LH가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을 한 가구를 지을 경우에 1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내가 볼 때 비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당 350에 아파트 지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모든 추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것보다도 훨씬 안 좋은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정부 지원 가격과 LH 공사 비용의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거는 비리의 그렇습니다. 원인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아시겠지만 장기 전세 같은 경우에 이제 SH나 이제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기 전세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전세 시세의 일정 비율, 뭐 70%, 80%로 전세 보증금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남 지역에서 뭐 20평대 후반 내지 30평대의 이제 어떤 장기 전세 주택이 공공적으로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삼성 강남 지역의 전세 시세가 해당 평형의 경우 1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 전세 주택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뭐 7억 원 내지 8억 원 내 이상 이제 공급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니 결국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그런 주택을 이용할 수 자체에 있는 장벽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웃긴 현상들이 이제 그런 지역에 이제 그 주택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은 말은 영구주택 뭐 임대주택이라 그러고 장기 전세라 그러는데 차들은 전부 외제차 고급 그것도 스포츠 수억 원대 혹하는 슈퍼카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 현상이 있는 경우가 그게 뭐 비리도 비리지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세제도를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지켜왔던 보루를 이 전세제도는 현행 전세제도는 없애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전세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제도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싱가포르식 국가주택 외에는 지금 현재 지금 주택 시장에서는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소장님은 이제 뭐 어떤 이제 급격하게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주장하시는데 뭐 그게 뭐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전 모르지만 최소한 문가리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 싱가포르식 주택 제도를 언급을 하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지금 정신 나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당장 가시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언제 공급될지 모르는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 주택 또 어지간히 이게 또 소득 요건이 복잡해가지고 나한테 또 그 기회가 올 수 있는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런 자격 조건을 제한을 완화하되 그런 물량들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러면 그 자체로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는 무언가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의 또 다른 문제는 결국 뭐냐면 결국 이런 문제로 이제 이런 부동산에 대한 그 부동산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다 보니 결국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금융 사기. 제 사무실이 이제 강남역이 인근인데 거기가 그 다단계 뭐 사이비 종교단체 온상입니다. 진짜 참 이게 좀 이렇게 지나서 그런 일에 다니는 그 청년들 볼 때마다 정말 참 좀 안타까운 일이 이제 있는데 제가 뭐 섣불리 나섰다가는 저지들한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현상들이 정말 실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빠져 있는 젊은이들 많은 것이 그래서 또 결국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제 생각에는 현재 같은 상황이면 공교육을 포기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막대한 사교육비가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정말 아이들이 고립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교육에 관한 문제를 이제 좀 노년세대는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정교적으로 학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전처럼 보충 수업, 자율학 수업 이거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로 최근 이제 올해 이제 뭐 등교를 교육당국이 막았는데 결국 또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공정한 입시 제도를 통해서 이런 사교육의 비용을 인하하고 공교육을 살리는 것만이 지금 2세를 결혼하고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뭐 지원금을 주든지 어린이집 뭐 그걸 무상교육을 제공하든지 어린이집 보육 시간을 아무리 연장해서도 절대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둘이 같이 벌어도
둘만으로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포 15조에 국가적 주택 공급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일부 교사제를 운용해서 그렇습니다. 사교육을 공교육의 그 시설 학원보다 학교가 더 깨끗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훨씬 더 네, 환경이 좋죠. 장비도 좋고요. 그러니까 학교 시설을 가지고 방과 후에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 사람들을 과목별로 전문 교사로 채용해서 가르치게 하고 그 중에 이제 성적이 이 학습 효과가 좋은 사람들은 이제 정규 교사로 그렇습니다. 발령을 내도록 하면 이제 그 학생들 수십만 명을 교사로 채용하는 이제 젊은 층 수십만 명을 교사로 채용하는데 일자리 창출도 되고 솔직히 말하면 학원이 청담동 등에 있는 청담동이 아니라 그 대치동 네네. 등에 있는 건물 빌딩 주인에게 갈 이익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청년들에게 가거나 그 부당 이익이 사라짐으로써 그렇습니다. 학교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부담을 줄이는 그렇습니다. 사교육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꼭 학원이라는 빌딩에 그 위험하고 좁고 지저분한 데를 올라가야 공부가 되고 네. 그렇지 않은 장소에서는 학업 성적이 없다라는 게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가 그냥 일종의 마음의 안심용으로 일종의 자기 위안용으로 보내는 거죠. 네. 애가 학원을 가고 있다야 내가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보람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아주 싼 가격으로 하고 또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쿠폰제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끊어가게 만들고 그걸 쿠폰으로 해야지. 네, 그걸 쿠폰으로. 그럼 쿠폰에는 가격이 없고 동사무소 그렇습니다. 가서 누구 애 무슨 교육비 그렇습니다. 돈으로 왔다면 당신은 5만 원입니다. 네. 4만 원입니다. 네. 3만 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사교육을 공교육 안에서 흡수하는 건데 아무나 발령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쳐서 그렇습니다. 일정한 성적을 얻은 사람에 한해서 교사 자격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약간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게 진짜 가짜 뉴딜 정말 무슨 뽀록 뉴딜이 아니라 진짜 뉴딜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그러니까 뭐 무슨 개헌을 하든 뭐든 그거는 다 좋은데 문제는 좌고 우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정치 세력들한테는 이런 것들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거죠.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느냐? 학원 선생을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빌딩 주인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안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대치동에 이런 데 학원가를 형성하고 또 그런 학원가에서 종합적으로 기업화된 재벌화된 학원 그렇습니다. 그룹들하고 정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안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집에 놀고 있는 자제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들이 취직할 확률이 있어요. 자, 국가에서 과목별로 영어를 잘하든지 한계선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과목별로 내가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시험 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배정을 하면 거기서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매년 만들어낼 수 있을 건데 그걸 왜 안 하냐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연령에 있으신 시청자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부 역대 정부 중에 부동산 및 교육에 관해서 그나마 제일 정책을 잘한 정부는 5공화국 정부였던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우리가 당면한 어떤 중산층과 서민의 문제가 대통령제 헌법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행 내각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과 일본인데 제가 아무리 일본에 대한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더라도 최소한 이전 대한민국 체제보다 일본의 어떤 서민의 이익이 보장되고 기득권에 대한 제한을 하는 체제냐 절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뭐 현행 또 독재 문제로 대통령제도 결부시키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선동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독일 히틀러는 이원 집정부제 헌법 이 체제에 있었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탄생했고 일본의 군국주의와 무솔리니는 내각 책임제가 시행되던 헌법을 국가에서 태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가 만연되니까 대통령제를 하면 안 되고 내각 책임제를 하면 해결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만이 이게 유일한 개혁이다. 그러는데 조선일보만 해도 지금까지 2020년 지금까지도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해결된다. 그다음에 현행 입시제도는 현행 입시제도는 그래도 뭐 미래의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걸 수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뒷구멍으로 저거 자식들 집어넣기. 뭐 그런 상황인 것인지 저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뭐 이제 뭐 2020년 지금부터 내년 특히 내년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어떤 전략이 봐야 될 거 생각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뭐 내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계급의 이익, 내 스스로 현재 위치에서 누가 어떤 이 정책과 어떤 사람들이 내 어떤 계급의 이익을 보장해 줄 것이냐를만 생각해도 사실 뭐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그래서 소장님이 이제 서울 포퓰리즘 15조에 결국 이게 뭐 중산층이나 하는 어떤 계층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뭐 불만이 있겠지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공교육이 개선돼서 보다 좀 효율적이고 정말 제대로 교육받은 인재를 공급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이 소년 포퓰리즘 정책을 어떤 누구라도 받아들이는 정당이 정치 세력이 우리가 지지해야 될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그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투입해서 그러면 부동산이 낮아지면 토지 코스트가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노동이라는 부분에 투입된 노동 육성 훈련비가 줄어들면 결국 저 노동 가격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처럼 사교육을 잔뜩 쳐발라서 대학교까지 졸업시킨 애가 대학에 들어갈 때 기대하는 심리와 사교육 비용이 없어져서 심플해진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 한 명 애를 하나 키우는 등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들이 주는 임금도 낮아져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려해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는 애 다 키웠고 나는 집 가지고 있으니까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것도 착각이신 게 오늘 이제 집 전화나 인터넷 전화로 휴대폰으로 그 기획 부동산 금융 다단계로 전화하고 걸고 있는 그 젊은이가 지금 현재 이런 체제에서, 그러니까 뭐 이 체제의 모든 때문은 아니지만 이 체제에서 소외된 그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오늘 노인들한테 전화 걸어서 사기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이런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제, 주택과 교육 문제 등등에 있어서는 사실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좀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오늘 윤 변호사님 그 주택과 교육 문제를 통한 한국 사회의 개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